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염상섭의 3대를 공부하기 전 알아두면 좋을 배경 지식에 대해 살펴봤었죠. 미리 알아두면 작품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작품 전체 내용을 공부할 때도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니까 혹시 이전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시청하고 오시면 수업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3대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학습지는요, 제 블로그에 올려뒀으니까 학습지를 통해 정리하실 분들은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누르셔서 들어가신 뒤 미리 내려받아 수업을 들으시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시는데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작품 이해에 필요한 배경 지식으로 지난 시간에 시대 배경과 가족사 소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시대적 배경을 가볍게만 이야기하고 들어가자면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봉건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옮겨가는, 이행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급격히 변화해가는 시대적인 상황을 담고 있다라고 했었죠. 급격한 변화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 가족 내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각기 다른 세대 간의 인식 차이, 갈등, 이런 것으로 반영되는 가족사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러한 측면들이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인물들을 볼 때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빨갛게 동그라미 안에 돈이라고 하는 글씨들이 쓰여 있죠. 변화된 세상, 근대 자본주의가 싹트는 세상 속에서 돈에 대해 각 인물들이 어떤 인식이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현실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과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1세대에 해당하는 조이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에 해당하는 인물, 요 조의관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근대를 살아가긴 하지만요, 자신이 성장하고 생각을 키워나갔던 조선 왕조 시대, 구한말, 이 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한말 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구한말 세대에 해당하죠. 어느 사회에나 어린이만 살 수도 없고 청년만 살 수도 없고 노인만 살아갈 수도 없죠.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이고,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세대의 가치관만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타인에게까지, 남에게까지 강요하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자신의 가치관을 다른 이들에게까지 강요하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이 조이관입니다. 조이관이라고 할 때 의관도요,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벼슬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벼슬이라는 건 근대 사회로 오게 되면서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신분제도도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정신세계가 구한말을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갖지 못했던 신분이라고 하는 타이틀, 이게 정말이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을사조약 이후에 사회가 혼란해진 틈을 타서 의관이라고 하는 벼슬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관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의관, 벼슬. 의관, 벼슬을 사게 되죠. 그리고 지체 높은 한 가문, 어떤 땡땡 조씨의 가문에 편입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족보도 만들게 되죠. 가족 대대로, 조상 대대로 어떤 사람 자손으로 누가 태어나고 한 그런 이름 같은 거 쭉 쓰여 있는 거 있죠, 족보. 근데 그 조씨 가문에 말도 안 되는 사람,
이 조의관 같은 사람이 갑자기 편입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원래 그 뼈대 높은 가문에서는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이런 불순분자가 들어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의 사람들이 자꾸 조의관을 찾아와서 너 뭐야? 감히 우리 조씨 가문이라고? 막 이렇게 막 따지듯이 와요. 그러면 그들을 입막음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거기에 딴지 걸지 못하게. 그래서 돈을 주면서 입막음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돈이 나가게 되죠.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조의관이지만요. 자신의 가문, 그래서 지위 이런 걸 높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조의관은 여기에 기꺼이 돈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가문 그까이 거 그게 뭐가 중요해? 족보를 사는데 돈을 쓰느니 그거 갖고 내가 쓰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조의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한말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높은 지위, 뭔가 가문으로서 뻐길 수 있는 그런 체면, 이런 게 없었을 때 느꼈던 수모, 불이익,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조의관처럼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많았기 때문에 벼슬을 사고 지체 높은 가문에 편승해 가고 하는데 돈을 쓴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의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위세를 부리면서 살아가기 위해 이 조의관 세대, 자기 친구, 또래 같이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데 돈을 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의관은요. 옛것을 지키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수주의 또는 봉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적이고 봉건주의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한말 세대의 인물형이 이 작품이 창작되던 시기에 상당수 존재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라고 하면 기존의 것을 막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구시대의 옛 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을 보여주면서 조의관을 보면서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라고 떠올려 주시면 돼요. 특정한 이 할아버지 한 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그런 인물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조의관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시대는 이미 많이 급진된 문물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새로운 게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막 두 손에 높이 들고 막 찬양하고 환영하면서 막 100% 찬성 하면서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기존의 것을 지키며 반대하고 옛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손을 높이 들면서 우와 신문물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개화기 세대에 해당하는 조상훈이죠. 조의관의 아들이고요. 중심인물인 조덕기의 아버지라서 여기에는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조상훈이 태어난 건 구한말이지만요. 주된 가치관이 형성되고 무언가를 인지할 즈음에는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물들이 유입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인물이 조상훈이죠. 이런 신문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한 조상훈은요. 당시의 사회 현실, 사회 문제 이런 거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실 많이 배우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당시의 이 개화기 세대들은요. 자신들을 둘러싼 사회 문제에 자연스럽게 많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 문제에는 식민지라는 현실 상황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3.1운동에 실패하는 뼈아픈 사건도 있었죠. 전국 단위로 크게 일어났던 이 독립운동은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정말 이 현실, 이 식민지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믿음, 그래서 개화의 물결을 타고 올라서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런데 3.1운동이 실패해버렸다.
라는 것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개화기 지식인들에게 이 현실이라는 건 정말 바뀌기 어려운 거구나 라는 허무주의, 허무함 이런 걸 빠지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조상훈과 같은 개화 세대들이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소신, 갖고 있었던 뜻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체성 이런 것까지 다 잃어버리면서 타락하는 경우들이 생겼죠. 개화 세대고 나름대로 이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해봤으나 현실의 장벽을 느끼면서 허무함 이런 걸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방향성 이런 걸 잃으면서 주체성을 잃고 타락하게 됩니다. 신념이 사실은 좀 더 확고했다면 흔들림이 덜 했을지 모르지만요. 원래는 구한말 시대에 어떤 자기의 많은 기억이나 아니면 어린 시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급진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거기에서 갑작스러운 변화의 물결에서 중심을 잘 못 잡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하면서 이 개화기 세대들은 과도기적인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뼛속 깊이 구한말 세대인 조이관 같은 경우에는요. 요 할아버지 조이관 같은 경우에는 전근대적 봉건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돈도 다 벼슬을 산다든지 아니면 족보를 만든다든지 해서 가문의 명예를 높여놓는 것. 신분은 없어진 사회지만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 여기에 돈을 사용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 조상훈.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제사 지낼 때 절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상훈 같은 아들은 조이관 입장에선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거기에 제사를 지낼 때 절도 안 한다니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빠져서는 과거로부터 해오던 것에 등 돌려버린 이런 신세대. 조이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대죠. 이 신세대의 가치관을 비판하면서 아들 조상훈과 이 조이관은 갈등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조상훈을 통해 자신의 가문을 지키는 것은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손자 조덕기만 곁에 잘 두면 자신의 가문을 지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손자를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지킬 수 있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보다는 가문이나 재산을 유지하려는 욕심이 더 큰 인물이 바로 조이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사실 뭐 옳다, 바람직하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조이관은 어쨌거나 신념이 굉장히 확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서 상당히 캐릭터가 분명한 모습을 보이죠. 가문의 명예를 중시해요. 가족의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조씨. 그래서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도 내가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고 그러면서 유교적인 가치. 이게 조선왕조 시대의 어떤 가치잖아요. 가문의 수치다 라고 하면은 자기 자식이어도 뭐 자결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 이거를 조이관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관은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제사를 지내줄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마음도 갖고 있어요. 아들인 조상훈은 기독교 신자가 됐으니 자기 제사를 지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조덕기 하나, 손자 하나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친아들보다는 호적상, 손자기 때문에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 조이관은요. 자신의 아내가 죽은 뒤에 젊은 첩을 들였어요. 수원집이라는 후처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부인이에요. 원래 부인이 이제 죽었으니까 젊은 부인을 드린 건데 이 수원집을 통해서 아들을 보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지금 70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10년 정도 더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수원집에게서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이 내 제사를 지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이죠. 참 일관된 생각, 이걸 갖고 삶의 방향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이 조이관입니다.
하지만 조상우는 조금 달라요. 조상우는요, 아버지 조이관만큼 굉장히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앞서서 개화기 신문물을 받아들인 개화세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주체성을 잃고 타락한 과도기적인 인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잃고 타락, 흔들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과도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딱 하나의 뚜렷한 색깔을 가지기 어려운 시기의 세대. 이게 이제 조상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런 양상,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볼게요. 새로운 문물을 유입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 조상훈은요, 교회를 통한 교육사업, 사회운동 같은 데 뛰어들게 됩니다. 조상훈은 아버지 덕분에 돈에 대한 아쉬움이 없이 개화의 혜택을 누리고 공부를 하며 살고 있긴 하지만 가난한 삶에 찌들어서 제대로 된 교육은커녕 생계 유지도 힘겨운 사람들이 사실 이 당시에 많았던 시기예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에게 이제 연결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개화되게끔 해주는 걸 도와주는 사회적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회운동이다 라고 써놓기는 했지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배경지식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회주의, 이거하고는 달라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화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타인을 위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일단 봤을 땐 아주 이상적인 소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조이관보단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조상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은 돈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버지인 조이관은 그렇지 않고 막 족보를 사들이거나 지금은 의미도 없는 벼슬을 사는 데 쓰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미 새로운 세상이 찾아왔고 신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이 세상에 굳이 족보를 만들겠다며 큰 돈을 쓰는 조이관을 보면서 돈을 주고 양반 사지 말아라. 돈을 의미 있게 쓰시라. 라고 하면서 제법 훈계조의 말을 아버지한테 하기도 하죠. 이렇게 조이관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 전근대적 가치관을 비판하는 인물이 바로 조상훈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부자지간에 조이관과 조상훈은 계속 갈등을 보여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보면 조상훈?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돈도 많고 많이 배웠고 돈을 의미 있는데 쓸 줄 아는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빠져있던 게 사실은 근데 조상훈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개화의 세례를 받은 만큼 어느 정도는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에 매진했다는 것은 진심이었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서 사실 조상훈은요, 자신의 사회적 인지도,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래서 인싸로 거듭나고자 하는 허영심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죠. 그게 뭐 어때요? 허영심을 조금 갖고 있더라도 진짜 좋은 일을 하니까 뭐 그 정도 허영심은 누려도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조상훈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기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약간의 이렇게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과거 봉건적 가치관이 가득했던 때에 태어났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도 어느 정도 함께 갖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신문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주체성 없고 좀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게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아까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를 신봉해요. 근데 기독교를 신봉하면서 이제 술 마시지 말라는 금주 이것에 대해서 막 부르짖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뒤에서는 자기가 술 마시고 노름하고 마작 같은 거 하면서 노름해요. 그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하나의 신앙,
신념 체계를 받아들이면서도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걸 이 기독교 때문에 완전히 털어내거나 벗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몰래 사람들이 모아서 술도 마시고 마작과 같은 노름도 하고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방탕한 모습이 보이죠. 방탕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그런 모습이 혹시나 드러나서 교회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자신의 사회적 위신이 깎일까봐 또 걱정은 하죠.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품위는 얻을 건 다 얻으면서 그 속으로는 또 그 돈이 가져오는 쾌락 이런 것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상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위선자라고 하죠. 거짓 위, 선할 선.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타락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조상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락한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 술을 마시고 노름하고 하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들인 덕기의 어린 시절 학교 친구인 홍경애를, 여기 홍경애 나오죠. 이 홍경애를 첩으로 삼았다가 버리게 된 일이에요. 처음에는요, 교회 내에서의 인연으로 알게 된 홍경애의 가족이 좀 가난하기도 하고 너무 힘겹게 살아가다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경애의 아버지가 나중엔 마침내 돌아가시게 되기까지 하면서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경애를 가까이에서 도와주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처음엔 시작하긴 했어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도와주고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는데 경애가 굉장히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성적인 호감도 생기죠. 그러니까 경애가 결혼할 사람까지 자기가 굳이 나서서 골라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경애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고 그냥 괜찮은 남자 있는데도 다 자기가 다 잘라내버리고, 그래서 이성적인 관심을 키워가면서 이 경애도 자기를 도와주는 이 좋으신 분에 대한 호감을 같이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인싸였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신앙심 깊고 멋지신 분, 이게 조상훈이었거든요. 이 조상훈이 경애하고에 관련된 안 좋은 소문에 막 휩싸이게 되면서, 사실이잖아요. 근데 소문이라고는 하지만 경애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닌데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훈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홍경애가 조상훈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임신하고 있었는데도 그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누가 아냐? 라고 하는 나쁜 남자의 공식 같은 그 말을 하면서 경애와의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운동가의 딸을 도와주다가 임신시킨 후 버리는 인물, 이게 바로 조상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애는 태어난 아이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술집에서 일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결말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상훈이에게 정말 많은 욕을 해주고 싶지만 좀 참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각 개인에게 있으며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이 개화된 사상, 이걸 겉으로는 막 부르짖던 조상훈인데요.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이상적인 마음, 애정을 갖고 접근했던 여인을 내치게 되는 행동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개화사상을 나름대로 부르짖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 개화사상이 완전히 몸속 깊이 체화된 인물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과도기적 인물이니까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좀 짐작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이후에도 홍경애 말고 김의경이라고 하는 매당집 여자, 매당집은 술집이에요. 술집 여자 김의경을 첩으로 들이는 행동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인이 있는데도요, 이렇게 다른 여성들을 첩으로 들이는 비인간적인 풍습은 봉건적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인데, 개화기 세대를 자처하면서 교육사업을 실천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인 조상훈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정말 시대의 변화 과정에서 주체성 없이 살면서 타락한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러면 마지막 인물인 덕기로 넘어가 볼게요. 덕기.
조상훈과 같은 아버지를 둔 덕기는요, 자신의 친구 홍경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할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근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다. 자식인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또 스스로 너무 괴롭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덕기는요, 구한말 시기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유입된 그 세상. 어느 정도는 그래 이행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이 있긴 하지만 덕기 입장에선 비교적 안정적으로 신문물이 다 유입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문물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식민지 세대의 인물입니다. 거의 어린 시절 다 주권이 없는, 내 인식이 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는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식민지 세대. 어린 시절부터 그다지 부족한 게 없이 돈이 많은 가정 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돈에 얽매여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간절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냥 공부해서 판사나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할아버지의 신경을 거스르게 되면 돈줄이 끊겨서 꽤나 성가시겠다 라는 생각에 웬만하면 할아버지의 말도 잘 듣는 모습을 보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덕기에게 돈이라는 건요, 그냥 적당히 현실에 맞춰서 내가 살게 도와주는 수단 정도인 거죠. 내가 목매고 매달릴 것은 아니에요. 나에게 충분히 지금 갖춰져 있으니까. 적당히 현실에 맞춰서 살게 해주는 수단, 이건 거죠. 그러면서 큰 부족함 없이 살아왔고 조부, 할아버지의 뜻만 크게 거스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니까 크게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린 나이에 조부인 조의관이 정해준 여성과 결혼해서 조의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덕기는요, 일본 유학생이기 때문에 주로 조덕기의 어린 아내가 조의관의 시중을 들면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덕기에게는 병화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병화도 여기서 꽤 비중이 있는 인물이에요. 3대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병화도요, 집이 원래 가난했던 인물은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인 아버지와 서로 사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사상 문제로 갈등하고 대립한 거죠. 병화는요,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교회의 장로로서 돈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런 인물이니까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 병화랑 맞지 않는 거예요. 병화에게 공부도 좀 해봐라 하고 유학 비용까지 대주고 일본 가서 공부하게 했는데 병화가 하고 싶은 엉뚱한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거의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갈등을 빚다가 집을 나와버려서 가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이 덕기의 친구 병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화는 이렇게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자본과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의 문제점이라든지 당대 사회의 부조리, 문제점에 저항하며 맞서는 좀 투쟁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이긴 하지만요, 병화가 덕기를 자꾸 부르주아는 유산자, 자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죠. 자기와 뭔가 근본적으로 사회 계층이 다른 것처럼 자꾸 부르주아라고 부르면서 비꼬듯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덕기는요, 친한 친구긴 하지만 심기가 좀 불편한 느낌, 이런 걸 갖는다든지 둘의 대화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보인다든지 하는 갈등을 보이기도 해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인 덕기와 사회주의 운동가인 병화가 갈등하는데 그 이면에는 성격 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싸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계층 간의 어떤 문제, 누군가는 돈이 많고 누구는 그렇지 않으면서 사회를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계층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당대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회 갈등의 양상을 이 친한 친구 둘의 갈등 양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덕기와 병화는 이렇게 계층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빚으니까 그냥 쿨하게 서로 완전히 등 돌리고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둘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꾸 서로 툴툴거리거나 아니면 돈 좀 빌려달라 어쩌다 하면서도 계속 둘이 붙어 있거든요.
사실요, 덕기도요, 그냥 공부나 하는 뒷방 서방님으로 일생을 마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무엇라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병화가 하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적당히 현실에 맞춰서 살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인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회주의 운동에 완벽하게 무관심한 상태로 방관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제일 앞에서 싸우거나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 뒷일을 봐주면 되겠다는 생각에 변호사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부유하게 지내고 있는 자본가의 입장이다 보니까 병화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미묘한 갈등, 계층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요. 심정적으로 마음의 상태로 보자면 병화가 갖고 있는 생각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덕기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병화의 집에 찾아갔던 날 병화의 집 주인 딸인 필순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끌렸기 때문이에요. 필순이의 아버지는요, 병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혁명가예요. 혁명가.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돈을 변변하게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변변치 않은 집도 굉장히 좋은 집은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든데 이 변변하지 않은 집 딱 하나 있는 걸 겨우 세를 놓고, 그게 이제 병화한테 세를 놓은 거죠. 그리고 필순이라고 하는 그 딸은 공장 노동자로서 돈을 벌어가며 근근히 살고 있는 거죠. 어린 소녀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신 공장 노동자로 지내고 있음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공부할 돈을 대주겠다고 덕기가 제안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정말 내가 도우려는 마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필순이가 좀 예쁘고 여성스럽고 하니까 필순을 내가 여성으로서 대하며 돈 있는 자로서 필순을 좀 옆에 두려고 하는 행동인지 덕기 스스로도 처음에는 막 헷갈려 해요. 근데 나중엔 진짜 내가 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 덕기의 아버지인 조상훈이 홍경애에게 했던 모습과 사실 흡사하게 겹쳐지는 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제2의 홍경애를 만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내가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에겐 본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 필순이를 첩으로 내려앉아서 살게 하면서 세상 눈치를 보고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홍경애를 만들어버리나? 라고 한다면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해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다시 일본의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할아버지인 조이관의 병세가 굉장히 악화되게 됩니다. 내 재산 지키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 과제였던 조이관은 하루빨리 덕기를 불러다가 유언을 남기고 싶어요. 아들인 조상훈도 믿을 수 없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보를 치지만 중간에 가로채는 인간들 때문에 덕기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게 됩니다. 조이관의 유언 내용이 덕기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도 그렇지만 유리할 것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방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덕기의 누이인 덕희가 보낸 전보를 받고 오게 된 거죠. 늙었지만 이 돈이 많은 조이관, 이 조이관이 죽으면 유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집 온 게 바로 이 수원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이관의 유산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왔던 게 이 수원집이에요. 그리고 이 수원집은 조이관의 유산을 덕기의 아내나 조상훈의 아내, 즉 조이관의 며느리들을 흉을 보거나 아니면 덕기, 상훈이를 조이관이 미워하도록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하면서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자기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집안의 분란을 만드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이관이 나중에 결국은 수원집을 많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전형적인 물질주의자의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는데 돈만 하나 보고 와서는 가정을 평지풍파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당시의 물질주의자들의 모습이 이 수원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돈을 위해서는 온갖 추한 행동도 다 하는 그런 인간 유형 말이죠. 그런 인간들이 이 3대에 더 추가적으로 나와요. 비슷한 인간형으로는 이 수원댁과 뜻을 모아서 같이 행동한 최참봉이라고 하는 인물이나 아니면은 뒤에 나오는 술집 여자인 매당집 여자, 뭐 이런 매당집들이나 아니면 조상훈의 사촌인 조창훈,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문의 돈을 자기도 받겠다, 어떻게든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는 거죠. 창훈이라는 인물의 경우는요, 가끔 이제 나와요. 최참봉이나 매당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뭐 수능이나 문제를 만날 때 비중 있게 다루어지긴 어려운데, 창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도가 높은 장면에 등장하니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창훈이는요, 조상훈의 사촌이라고 했잖아요. 덕기에게 재산이 많이 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막 꿍꿍이를 써요. 그래서 덕기에게 보낸 조의관의 전보라든지 돌아올 수 있으려면 교통비가 필요하니까 전보환이라고 해서 돈을 같이 붙이는데 그걸 창훈이가 중간에 막 가로채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금고를 훔치려는 시도도 해요. 그러니까 조의관 주변에는 어떻게든 조의관이 죽은 뒤에 자기 몫의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가족을 돌보지는 않고 돈과 가문만 생각한 조의관의 행동이 이렇게 비참한 결실을 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가족들끼리 서로 애정이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아끼는 마음 대신에 어떻게든 헐뜯고 속이고 그래서 내 것으로 재산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암투 같은 것을 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근대 자본주의에 왜곡된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능구랭이 조의관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약, 자기가 몸이 안 좋으니까 약을 먹는데 이 먹는 약에 누군가가 안 좋은 약이라도 타는 게 아닐까? 라고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래서 병이 굉장히 심각한 와중에서도 또 유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를 끝까지 고민하면서 중간중간에 금고를 열어서 유언을 수정하고 그런 애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덕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덕기는 할아버지가 지닌 생각, 너무나 가문을 중시하고 족보를 사들이고 하는 그런 생각에 덕기는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요. 할아버지 조의관 세대에서는 이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여기 덕기로부터 나가고 있는, 이거 조의관에게 나가고 있는 화살표죠. 여기에는 그럼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요. 이해와 동정. 덕기의 조의관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어떤 태도를 봤을 때는 이해하고 동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병환이 극심한 와중에도 조의관은요, 덕기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오게 했으니까 금고의 열쇠를 맡겨요.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너를 공부시킨 게 우리 가문을 위한 거였으니까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네가 열쇠를 갖고 가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죠. 사실 집안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재산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조의관은 사실은 수원집조차도 믿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수원집은 젊으니까 조의관이 죽고 나서 재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려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이죠. 수원집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신뢰는 하지만 내가 죽은 뒤까지 내 뒤를 계속 지켜줄 사람은 아닐 것 같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덕기를 향한 신뢰, 그러니까 얘 하나 믿는 거예요. 덕기 하나. 신뢰와 애정을 보이죠. 여기에도 이 부분은 조의관이 덕기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채우는 건데요. 덕기를 믿죠. 유일하게 믿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보면 돼요. 재산을 넘길만 하다. 그러면서 애정을 갖고 있고 재산과 관련된 권한을 덕기에게 부여해 주는 거니까 상속권을 덕기에게 주기로 결정한 거죠. 이거 굉장히 큰 걸 준 거예요. 조의관의 입장에서는. 하지만요, 덕기는 이런 조의관의 행동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나 대학 공부도 마저 하고 싶었고 그냥 적당히 할아버지 심살이 거스르지 않고 살면 학교도 보내주고 용돈도 보내주고 해서 편안하게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집에 딱 붙어서 재산을 지키고 가문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요, 덕기에게 이제는 의미가 약간 달라진 거예요. 원래는 그냥 적당히 현실에 맞춰서 살게 해주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날 그냥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족, 가문,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한다는 그 책임, 이걸 지우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문과 삶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사실 또 삶이라는 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누릴 건 다 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덕기이기 때문에 열쇠를 받아듭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이는요, 아직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짊어져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진 못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열쇠는 이제 조덕기에게 넘어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이관은 나날이 병세가 악화되면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있다가 뭐 하다가 집에 돌아온 덕기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수원댁이 집에 있는 식구들을 다 외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원래 며느리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중간중간 이 덕기가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 조이관이 아픈 와중에서도 집안의 제사와 비슷한 어떤 행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또 다 해야 된다고 해서 덕기가 굳이 온 거예요. 근데 왔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며느리들한테 다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며느리들이랑 집안 식구들을 다 누가 내보냈냐? 수원댁이 내보낸 거죠. 수원댁 딱 보시면 알지만 제가 이미 얼굴을 너무나 악인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수원댁도 어떤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무얼 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딱 사랑방, 금고가 있는 사랑방으로 가보니까요. 아까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촌인 창훈이가 메고 있었던 목도리랑 담뱃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수상하죠. 상훈의 사촌인 이 창훈이는요. 수원댁이랑 짜고 금고를 열어서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하려고 했던 건데 실패한 거죠. 열지 못하고. 열쇠를 덕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고 안의 것들이 무사한지 확인해 보니 금고를 여는 것은 실패했는지 내용들이 이제 다 그대로인데 유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기도 이제 궁금하니까 유언장의 내용을 봅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덕기에게 가장 많은 재산이 가 있고요. 수원댁과 자기의 아버지인 조상우는 유산의 액수가 똑같이 적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인정도 못 받고 유산도 별로 못 받는 아버지가 왠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유산을 엄청 많이 줬지만요. 거기에 보면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가문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수원댁의 경우도 그냥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3년상 다 치르고 나야 유산을 준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지나고는 뭐 수원댁이 훌훌 털고 다른 사람 만나러 가더라도 3년 정도는 나에 대한 이해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집안을 위해서 고민했던 조이관을 생각하면 또 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덕기는 이런 집안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그 자기와 뜻이 다르더라도 조금 이해하고 동정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딱한 조이관은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얘기한 죽음의 원인, 죽음의 이유, 이거는 바로 비소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거죠. 비소에 의해서 중독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고 수원집과 최참봉과 창훈이가 막 쑥덕쑥덕거리면서 약을 지어오고 했었는데 거기에 비소가 들어있던 겁니다. 조이관이 그래도 약과 관련해서 내 곁에 둬도 괜찮다. 믿을 수 있다. 내가 죽은 이후엔 어떨지 몰라도 지금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내인 수원집에 의해서 독살당한 거죠. 여기 독살 이렇게 적어주세요. 수원집 부분에. 수원집은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든 더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조이관을 독살해버린 거예요. 의사의 진단을 듣고 상훈이는 정말 비소 중독이 맞는지, 만약에 그게 맞다면 누가 그랬는지를 밝혀야 되는 게 분명한 거니까 부검을 요청해요. 하지만 찔리는 구석이 있었던 창훈이는요. 부친의 시신을 찢어 밝히려는 막 나쁜 자식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결국은 못하게 하고 일단은 사건이 덮이게 됐죠.
그 이후에 덕기는 병화의 사회주의 운동을 도와주면서도 필순이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좀 혼란스러운 상태로 계속 좀 사건이 아니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병화가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해서 덕기가 경찰에 잡혀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실 이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해서도요, 장훈이라는 인물이나 피혁이라는 인물 같은 게 나오면서 이것도 하나의 서사를 가지면서 3대에서는 꽤 비중을 갖고 전개되는데요. 이것까지 설명해 드리면 너무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실제 수능에서는 중요도 있게 다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어쨌든 덕기가 경찰에 잡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이 병화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덕기가 경찰에 잡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덕기의 아내나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가족들이 있는 사이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굴까요? 그거 바로 덕기의 부친인 조상훈이었습니다. 아버지요. 덕기가 잡혀가자 덕기 방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어보려는 시도를 한 거죠. 자식을 구하는 것보다도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려는 욕심이 더 큰 인물이 바로 조상훈이었던 겁니다. 참 한심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김의경이라는 여자하고 따로 살림을 낼 때도 살림살이를 내면서 세간살이를 살 돈이 없으니까 다 외상을 하고 영수증 청구는 또 다 덕기에게 맡겼던 한심한 인물이 또 조상훈이기도 합니다. 욕하기도 입이 아플 것 같으니까 좀 생략하고요. 그냥 정말 타락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금고를 열려고 열심히 시도했지만요. 열쇠는 찾지 못하고 다른 걸로 막 열려고 해도 제대로 열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열쇠로 열지 못하니까 나중에 한 무리의 남자들한테 형사인 척하고 들어가게 해서 뭐 압수수색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금고를 갖고 나오게 해서 훔친 다음에 유서를 조작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과정에서 절도, 인장 도용, 문서 위조, 사기 횡령 이런 다양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 잡혀 들어가서 이 경찰서 안에서 덕기와 대면하게 되면서 망신까지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인물이죠. 어쨌든 이렇게 조상훈은요, 자신의 타락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해해주고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졌던 이 아들 덕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해하고 동정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끝까지 이해하고 좀 동정하려고 했던 아들 덕기가 감옥에 들어간 사이에 여기 감옥이라고 적어주세요. 감옥에 들어간 사이에 금고의 물건을 훔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자식보다도 재산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인물. 그 사이에 재산을 아들이 감옥에 가 있는 굉장히 좀 부모로서는 너무나 절망적일 수 있는 상황에 이것은 기회다 싶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했던 인물이 바로 조상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감옥에 들어갔던 덕기는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감옥으로 온 아빠를 만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옥에 계속 좀 오랜 기간 덕기가 있었어요. 이 덕기는 그런데 병화와 그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일당들 이들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고 조이관의 비소 중독 사건과 즉 독사의 사건과 관련되어서 또 조사도 받고 했지만요. 사실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덕기는 사실상 범죄 사실이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너는 감시할 거야 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상태로 굉장히 좀 어깨에 무겁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필순이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고요. 필순이가 막 덕기를 바라보면서 막 절망하고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리디 여리고 불쌍한 필순이를 내가 이제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필순이의 모습에서 홍경이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나는 분명히 홍경이를 첩으로 만들고 홍경이를 결국은 술집 여자로 만들어버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한심히 여기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친구인 병화는 아직 풀려나지도 못했고 부친인 조상훈이 벌인 사건
이것 때문에 나도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아버지는 아직 감옥에 있고 수원집들이 이제 독살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을 벌이고선 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내 주변을 둘러싼 사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소설이 끝나버립니다. 아, 나 이런 결말 싫어. 뭔가 길게 집중하면서 겨우겨우 참고 들었는데 이게 결말이라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무언가 뚜렷한 답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았던 막막한 시대가 이때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상황들이 있었던 시기, 이런 게 바로 또 이때였으니까 이 상황에서 마치 영웅소설의 주인공처럼 착착착 명쾌하게 다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게 오히려 비현실적이겠죠.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이 조덕기라는 인물이 맞닥뜨리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요. 그 문제 해결 당사자가 다른 인물도 아니고 지금 조덕기로서 지금 소설의 마지막에 남겨져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일 수 있어요. 조덕기는 할아버지 세대가 자신과 가치관이 많이 다른 걸 알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이해해야 할 줄 알고 동정적인 시선으로 볼 줄 아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버지 세대 역시 자신과 가치관이 많이 다른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노력하는 인물이죠. 그러면서도 그게 이해해 주는 것과 그것과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 삶을 똑같이 따르진 않잖아요. 이전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부정적인 모습을 따르고 싶지 않고 그래서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병화의 사상에도 심정적으로 동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나아가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어진 상황, 이 상황 속에서의 어떤 조화로움, 이런 현실적인 삶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조덕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식민지 상황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화되는 이 새로운 시대, 근대화된 새로운 시대에 잘 맞는 가치관을 잘 찾아 나가려고 노력할 수 있고 나름의 대안을 그나마 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고 보는 게 이 조덕기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입장을 절충하면서 그나마 갈등을 완화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인물이 조덕기이기 때문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품은 조부손 3대의 세대 간 갈등을 보여주면서 식민지 현실 속에서 중산층 가문을 둘러싼 재산 상속 문제, 결국 돈의 문제죠. 이 돈 문제를 보여주면서 여기 얽혀있는 물질주의자들의 모습, 그들의 탐욕 같은 것들,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가게 되면서 보였던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했던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줬죠. 네, 이렇게 해서 작품 전체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작품은 다소 길고 지루하다 보니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셨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한 번쯤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작품이라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대를 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배경음악처럼 한 번 더 영상을 재생해서 들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3대와 관련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해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하는 감을 키워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